자, 북한의 유엔의 새 대북 제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전략과 논란 함께 짚어봅니다. 자, 노은지 기자,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 인도적 지원에 나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밝혔는데 어떤 안입니까? 네, 일단은 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한 어떤 우회 지원인데 지원 내역이 조금 이제 800만 달러로 규모가 좀 큽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이런 단체를 통한 건데 뭐 아동 임산부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등해서 총 800만 달러고요. 일단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다음 주죠. 21일쯤에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고위원, 지금 오늘 이 소식 들었을 텐데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인도적 세 글자에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딱히 놓고 본다 하더라도 800만 부이라는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발사하고 시험했던 무기 체계의 비용만 생각해봐도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돈을 이미 북한이 어떤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왜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딱히 어떤 논리적인 풀이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무리가 없다. 정치와는 별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관계자가 발표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돼야 한다는 그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와 또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사전에 설명을 또 했고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안에도 인도적 지원하지 말라 이런 조항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미국도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일관되게 뭐 대북 제재 이런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하지만 이런 식의 대북, 주민을 향한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이 남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도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도 지원은 그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시점 문제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제 고작 이틀 됐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맞는 얘기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대북 제재안이 결의가 된 만큼 국제사회가 같은 걸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외교적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인데 하나만 꼽자면 그 일본의 반응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 그러니까 차기 총리 후보자로도 지명되는 가장 요직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가할 때라고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이처럼 훼손하는 일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쓴소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안 한미일 공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약간은 뭐 주춤할 만한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정치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죠. 노은지 기자, 지금 바른정당 입장은 이준석 최고위원 통해서 들었는데 전술핵 배치 요구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상당히 조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핵 개발을 잘했다는 상을 주는 거냐? 구애 좀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6차 핵실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핵실험 직후에 우리가 이렇게 꼭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어떤 지원 검토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유독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대표 목소리가 좀 강한 톤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는 달리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와중에도 계속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한 것 환영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네. 남의 당 이야기지만 두 사람 이야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박 전 대표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고 특히 DJ 정부 때 핵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신념이라는 걸 그때 정립하신 대로, 왜냐하면 DJ 정부 때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뭐 서해 교전 같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부상 입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북 지원 같은 걸 계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박 전 대표님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독특한 게 박 전 대표 SNS 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도 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 1월에 북한 4차 핵실험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도 지원을 했다 이런 건데, 조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핵실험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는 지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박지원 대표께서 저 말 올리신 것 때문에 이런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모습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6차 핵실험한 지 이제 얼마 안 지나기도 한 것도 현실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여론의 좀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한번 취재가 됐나요? 예, 뭐 일단 누리꾼들의 댓글을 뭐 전체 그런 정식 여론이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엿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댓글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대북 지원, 무대책 그 자체인 듯 하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심지어 현 정부 지지자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원칙, 이거 방금 계속 청와대도 강조하고 있는 논리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청와대 정부의 그런 이번 방침을 좀 찬성하고 나서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북한 핵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자가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좀 오늘 와서 어떤 얘기 할까 궁금했는데 저희가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역시나 그 뭔가 입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역시나 뭐 대화를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문정인 특보는 오늘 이 특강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끝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했는데 그동안의 얘기를 조금 이제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특히 정부가 800만 달러 지원 검토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온 상황에서 했던 강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학자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예.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바뀔 수 있는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사실 NPT 내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북한은 NPT를 탈퇴했긴 하지만요, 핵보유국은 국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이런 말들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 저는 트럼프 예를 살펴보면요, 행정부의 입장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참모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백악관에 있는 수석 전략가도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려면, 학자적인 발언을 하려 그러면은 나와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특보직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특보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을 때 과연 정부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믿고 계시던지, 아니면 문정인 교수가 큰 실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선택들이 국민들한테 용인이 될까요? 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 오늘 이 북한에 100억 원 가까운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와 같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가지고 WTO 제소하지 않겠다고 나왔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운전대를 잡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좌시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해놓은 말들을 정면으로 좀 시건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제 대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처가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부의 이제 발언의 신뢰도가, 정부의 어떤 구두 개입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자, 문정인 특보 또 오늘 강연 내용에서 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비핵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사적 협정이 남북 관계에서도 유지가 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노원지 기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와 에너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면 정부 생각이 저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날 때까지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강연 내용 이게 뭐 정부랑 다 얘기가 된 거냐, 평화대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학자적 발언이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결정 받아들여야지. 그럼 그냥 그 임시 배치니까 임시 배치 받아들여야 되겠지. 자, 이제 뭐 더 나올 거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아까 내가 학자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우리 정부 입장은 다른 거니까. 본인도 그 입장을 좀 견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의 대안으로 봤지.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인 거지. 무슨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자, 이제 그만. 자. 자, 문정인 특보는 오늘 강연에서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여론은 어떨까요? 강병규 기자,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고요. 어제 성인 남녀 14,275명에게 조사한 겁니다. 응답률이 3.5% 정도 되는 수치임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핵무기 찬성 여부, 도입에 대해 찬성 여부는 53.5%로 좀 과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과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도 재배치에 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때도 이제 과반이 되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해서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들 우호적인 입장인 건지 하는 그런 분석과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할 점은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반면 국방부는 국군의 날에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강한 압박에 나서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노원지가 확실히 투트랙 모습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국방부에서 했던 설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국군의 날 기념식 9월 28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평택 2함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회공 합동전력이 모두 총 출동을 해서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던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 청와대 관계자도 얘기를 했고 이것과 조금 해석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김정은 정부 그리고 그 유지 세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강력한 이런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의 유엔의 새 대북 제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전략과 논란 함께 짚어봅니다. 자, 노은지 기자,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 인도적 지원에 나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밝혔는데 어떤 안입니까? 네, 일단은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한 어떤 우회 지원인데, 지원 내역이 조금 이제 800만 달러로 규모가 좀 큽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한 건데, 아동 임산부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등 해서 총 800만 달러고요. 일단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다음 주죠. 21일쯤에는 받는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시점 문제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제 고작 이틀 됐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맞는 얘기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대북 제재안이 결의가 된 만큼 국제사회가 같은 걸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외교적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인데 하나만 꼽자면 그 일본의 반응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 그러니까 차기 총리 후보자로도 지명되는 가장 요직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가할 때라고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이처럼 훼손하는 일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쓴소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안 한미일 공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약간은 뭐 주춤할 만한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정치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죠. 노은지 기자, 지금 바른정당 입장은 이준석 최고위원 통해서 들었는데 전술핵 배치 요구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상당히 조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핵 개발을 잘했다는 상을 주는 거냐? 구애 좀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6차 핵실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핵실험 직후에 우리가 이렇게 꼭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고위원, 지금 오늘 이 소식 들었을 텐데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인도적 세 글자에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딱히 놓고 본다 하더라도 800만 부이라는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발사하고 시험했던 무기 체계의 비용만 생각해봐도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돈을 이미 북한이 어떤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왜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정부가 딱히 어떤 논리적인 풀이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무리가 없다. 정치와는 별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관계자가 발표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돼야 한다는 그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와 또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사전에 설명을 또 했고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안에도 인도적 지원하지 말라 이런 조항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미국도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일관되게 뭐 대북 제재 이런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하지만 이런 식의 대북, 주민을 향한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이 남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도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도 지원은 인간이